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0조 원 규모의 모든 인프라를 단 한 번의 전화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도로, 철도, 통신망, 전력망까지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든 거죠. 전 세계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파괴한 당사자가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녀는 이 엄청난 인프라가 마치 블록 쌓기 놀이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아니면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그녀 앞에서는 그저 작은 숫자에 불과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생 내려본 적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몽골 전국 인프라를 모두 파괴하라는 명령이었죠. 제 이름은 아리운자야입니다. 몽골 국토개발부 수석 고문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몽골의 모든 인프라 정책은 제 손을 거쳐갑니다. 도로부터 통신망까지 이 나라의 혈관과 신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몽골 국토개발부 수석 고문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손에 든 빨간 긴급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전화 한 통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뀔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몽골 건국 이래 그 누구도 시도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에느바타르 재무차관이 사무실 문을 급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오랜 동료예요.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아리운자야, 정말로 이걸 하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느바타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곧이어 셀렌게 통신부 차관과 바트 바야르 교통부 장관도 황급히 달려왔죠. 모두 제가 긴급 소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이들은 모두 몽골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전대미문의 선택 앞에 서 있었죠. 사실 이 모든 일은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어요. 몽골 전체 인프라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업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현대식 인프라들, 그 소유권이 대부분 중국에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바트 바야르가 고개를 떨궜어요. 셀렌게는 벽에 기댔습니다. 에느바타르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모두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반듯한 도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2010년 중국이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우리는 환호했어요. 2천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니 꿈같은 일이었죠. 몽골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사막 한복판의 작은 나라 몽골이 하루아침에 현대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화려한 인프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과 체결한 모든 인프라 협정들이었어요. 하나씩 뜯어보니 소름 끼치는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느바타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그 빨간 전화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몽골 전체 인프라를 통제하는 마스터 스위치였어요. 평상시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비상용 장치였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독립이란 무엇이냐? 남의 손에 목줄을 맡기고 사는 게 자유냐? 저는 마침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몽골 전국 사회 인프라 긴급 가동 중단을 명령합니다. 아니야, 에느바타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족쇄를 폭파한 거야.
하지만 제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 저는 몽골 정부에서 막일을 시작한 신입 공무원이었어요. 열정도 넘치고 희망도 가득했죠. 그런데 그해 겨울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동생 아자르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아자르는 당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동생이었어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항상 저를 챙겨주던 따뜻한 아이였죠. 그날 밤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급히 한국으로 날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자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한국 경찰들은 냉정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한국인 사업가였는데 합의를 종용하더군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가해자 측 변호사가 건넨 합의서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동생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아자르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긴 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여겼어요. 몽골로 돌아온 저는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동생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2010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의 류엔둥이 몽골에 온 거였습니다. 류엔둥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몽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의 첫 인사말이었어요.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구상을 가지고 온 거였죠. 2천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몽골 전체 GDP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이었거든요.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류엔둥은 자신만만했어요. 몽골 정부 관리들과 만날 때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죠. 3D 모델로 구현된 미래의 몽골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몽골이 아시아의 중심 허브가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매료됐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동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도로, 철도, 통신망, 전력망까지 몽골의 모든 인프라를 현대화해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무상 지원이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계약 체결 당일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몽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류엔둥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몽골과 중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중국이 몽골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죠. 그 화려한 약속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프라 공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신 문제였어요. 몽골 국민들의 모든 전화와 인터넷 데이터가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할머니의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가죽 수첩 하나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 거였죠. 이건 네가 어른이 되면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건네주신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였거든요. 그것도 1920년대에 쓰인 거였어요. 할머니 이름은 사이안 볼드였습니다. 몽골의 독립운동가였어요. 일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대목이 있었어요. 1924년 어느 겨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 한국인의 이름은 김철수였어요. 독립운동을 하며 몽골까지 흘러온 상인이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조선인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그가 나타나 따뜻한 차와 담요를 건네주었다. 할머니의 글씨가 감동적이었어요. 그 한국인은 단순히 목숨만 구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김철수는 우리에게 비밀 통신망 구축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기초라고 했다. 비밀 통신망이라니. 100년 전에도 정보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군요. 할머니의 일기를 더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몽골 독립운동가들과 연대하며 함께 싸웠다는 거였죠. 언젠가 몽골도 자유로운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할머니의 마지막 글귀였어요. 마치 현재의 상황을 예견한 것 같았습니다. 일기를 덮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100년 전 할머니도 지금의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거군요.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자유로운 인프라가 왜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박세준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인프라 상황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박세준은 정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과는 달리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였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00년 전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몽골에서 함께 구축했던 비밀 통신망의 흔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의 일기에 나온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김철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세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김철수는 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100년 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거였습니다. 박세준은 며칠 후 몽골에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꿈꿨던 자유로운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쳤어요. 그때서야 할머니가 왜 이 일기를 제게 남겨주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몽골도 자유로운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세준이 몽골에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그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인상은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만나기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중국의 류엔둥이 갑자기 인프라 사용료를 1000% 인상한다고 통보해온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10배가 뛴 거죠. 게다가 중국 기업을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에 6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건까지 붙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에느바타르가 분노했어요. 류엔둥은 화상통화로 차갑게 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명했던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 그 모든 게 함정이었던 거죠. 몽골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약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생필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까지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몽골의 모든 육로가 봉쇄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때 박세준과의 만남이 이뤄졌어요.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군요. 박세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동생 아자르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한국도 결국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거 아닌가요? 박세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한국인 남성이 몽골 사람들과 함께 찍은 거였죠. 이분이 김민준입니다. 김철수의 아들이에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 일기에 나온 그 김철수의 아들이라니. 외할아버지는 평생 몽골을 그리워하셨어요.
아버지 김철수가 몽골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셨거든요. 박세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회사나 한 국가가 인프라를 독점하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로 지금 몽골의 상황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몽골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야 한다고. 박세준은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위한 특별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으로요. 무상이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네, 100년 전 약속을 지키러 온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류엔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72시간 안에 99년간 중국 예속 계약서에 사인하시오. 거부하면 모든 인프라를 즉시 중단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99년간의 예속이라니. 사실상 몽골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박세준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박세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몽골의 거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무엇이냐?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99년 동안 중국의 노예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잃더라도 자유를 택하겠어요. 박세준 본부장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72시간 최후 통첩이 떨어진 후 몽골 전체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끌어들여 몽골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왕리펑이라는 중국인 통신 엔지니어가 제게 찾아온 거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아리운자야 고문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가 건넨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프로젝트 몽골 독점 극비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몽골을 완전히 속박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10년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왕리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서에는 몽골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는 방법부터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단계별 계획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왕리펑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폭로했습니다. 몽골 국민들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가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는 것, 몽골의 천연자원 정보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류엔둥은 몽골을 중국의 자치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우롱한 거였죠. 급히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해 모든 장관들이 모였어요. 왕리펑이 폭로한 문서를 공개하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에느바타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군요. 바트 바야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바보였다는 뜻이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총리님, 신실크로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리운자야, 정말 그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나? 총리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싸우셨고요. 총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습니다. 몽골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몰려왔어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한 나라가 자국의 모든 인프라를 스스로 파괴한다니.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 몽골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모든 인프라를 파괴합니다. 그 순간 세계가 떠들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폭파가 시작됐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의 거대한 통신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파가 이어졌죠. 중국의 모든 인프라가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류엔둥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미친 짓이다.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거든요. 류엔둥, 이제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왕리펑이 폭로한 극비 문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중국의 치밀한 지배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마지막 폭파가 끝났을 때 몽골은 텅 빈 사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독립이 시작되는구나. 인프라 폭파 직후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경제협력 중단은 물론이고 몽골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거였어요. 특히 박세준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몽골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박세준의 발표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중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몽골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게 이들 나라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몰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막 국가 간의 연대라며 기술 지원을 약속했죠. 가장 놀라운 건 유엔 안보리 회의였어요. 에티오피아 대표가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토국을 이런 식으로 지배하는 것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 대표는 당황했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이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시작됐습니다. KT와 SKT 같은 기술 기업들이 직접 몽골에 특별 통신망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에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김재식이었습니다. 박세준이 직접 데려온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김재식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철수 상단의 증손자입니다. 100년 전 할머니를 도왔던 그 김철수의 핏줄이었던 거예요. 정말 운명적인 인연이었죠. 김재식은 젊었지만 눈빛이 진지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몽골에서 받은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4대에 걸친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였죠. 한국 기술진들이 도착하면서 몽골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독립통신망 구축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몽골을 방문했어요. 몽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도 함께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죠. 중앙아시아 전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였어요. 박세준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심지어 미국까지 설득해 대륙의 자유 인프라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내륙 국가들의 인프라 접근권을 보장하는 국제협정입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몽골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중국도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류엔둥 대신 온건파 인사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의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독점이 아닌 협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몇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몽골산 제품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까지 수출된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독립적인 무역이었습니다. 김재식이 설치한 통신망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번엔 정말 우리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통신망이었죠. 박세준은 몽골을 떠나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100년 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1년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몽골 대표로 참석했어요. 안보리 긴급회의였습니다. 의제는 내륙 국가의 인프라 접근권 보장이었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1년 전 몽골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왕리펑이 폭로한 프로젝트 몽골 독점 문서를 공개했어요. 류엔둥의 비밀 녹화 영상도 함께 말이죠.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것이 21세기 신식민주의의 실체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결국 내륙 국가의 인프라 접근권 보장에 관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찬성 189개국, 반대 2개국이었어요. 몽골로 돌아온 후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정식으로 아시아 내륙국가 인프라 자유동맹 창설을 제안한 거였어요. 창설 총회가 울란바토르에서 열렸습니다. 12개국이 참여했어요. 몽골이 중심이 된 국제기구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중국의 변화였습니다. 류엔둥은 물러났고 새로운 지도부가 몽골에 공식 사과를 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평등한 파트너십이 가능해졌어요. 몇 달 후 울란바토르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몽골 최초의 완전 독립 화물 열차 출발식이었어요. 열차 이름은 아리운자야호였습니다. 제 이름을 딴 거였죠.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박세준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김민준 옹께서 몽골을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김철수의 아들, 그 김민준 옹이 96세의 나이에도 몽골을 그리워하신다는 거였어요. 김민준 옹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기다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총명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리워했던 몽골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김민준 옹의 첫 말씀이었어요. 할머니의 무덤에도 같이 가셨습니다. 사이안볼드 할머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민준 옹이 할머니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몽골을 찾아왔습니다. 강준영이라는 20대 청년도 그중 하나였어요. 김재식의 동생이었죠. 형이 몽골 이야기를 너무 감동적으로 해서 저도 왔어요. 이제 한 몽골 인프라 협력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어요. 개소식에서 만난 박세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전 김철수 할아버지의 꿈이 이뤄졌네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와 김철수가 꿈꿨던 자유로운 대륙이 현실이 된 거죠. 지금 몽골은 달라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죠. 아시아 내륙국가 인프라 자유동맹에는 이제 2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시작한 작은 용기가 대륙 전체를 바꾼 거예요. 어제 할머니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대륙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란다. 이제 몽골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났어요. 100년 전 할머니와 김철수가 시작한 우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잘 들으셨나요? 2천억 달러의 인프라를 포기한 몽골, 그리고 100년 전 약속을 잊지 않은 한국의 진심. 4세대에 걸친 신의와 이웃사랑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